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단일 슬릿이 하나 있는 경우, 회절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그 정성적인 논의를 했는데, 우리 그럼 이제 오늘은 정량적으로 우리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는가를 봅시다. 그 정량적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 하는 게 뭐냐면, 여태까지는 이중 슬릿에서는 이 슬릿의 폭을 무시했는데, 이제 훨씬 더 슬릿을 확대해서 슬릿 폭이 A인 거, 그다음에 중심으로부터 스크린까지의 거리가 D,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는 점까지 이르는 각도를 세타, 그 다음에 이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를 Y라고 하면 우리 세타가 작은 데만 보는 거니까 탄젠 세타는 D분의 Y고, 이게 거의 사인 세타랑 비슷하고, 세타가 작을 때 세타 D분의 Y, 다음과 같이 놓고서 이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냐? 어떻게 보냐면, 보기가 어려우니까 여기 제일 가운데가 제일 밝을 테고, 여기서 첫 번째 미니멈이 되는 곳을 찾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냐?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렇게 반으로 나눈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빛이랑 요 밑에 첫 부분에서 나오는 빛이 상쇄간섭을 하고, 여기 이제 호이겐스의 원리에 의하면 각 점들이 전부 다 점광원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그럼 거기서 조금 밑에 있는 거에서 나오는 빛이랑 똑같은 거리로 조금 밑에서 나오는 빛이랑 또 상쇄간섭을 하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쭉 점이 있는 거, 거기에 대응되는 점들이 서로 상쇄간섭을 하면 여기서 전부 다 상쇄간섭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과장되게 그랬지만 실제로는 거의 평행하게 나가니까 위에서 나온 거랑 밑에서 나온 거랑 상쇄 간섭을 하려면 경로차가 반파장. 그래서 뭐냐면 이게 반이니까 2분의 A, 요게 세타면 요게 세타, 요 초록색으로 칠한 게 경로차죠. 경로차 2분의 A 세타가 2분의 람다. 그래서 2를 없애면 A 사인 세타가 람다가 되는 곳이 첫 번째로 0이 되는 점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럼 넷으로 나눈 다음에 여기서 오는 거랑 어떻게 할까? 여기서 오는 거가 상쇄간섭. 여기서 다시 말하면 여기에 대응되는 점과 여기에 대응되는 점이 상쇄간섭. 여기에 대응되는 점과 여기에 대응되는 점이 상쇄간섭. 아니, 요 옆에 있는 것끼리, 이웃하는 것끼리 상쇄간섭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빛이 4개로 나온다 그러면 요 경로차. 이게 얼마야? 4분의 A 사인 테타가 반파장. A 사인 테타가 2배의 람다죠. 이런 식으로 하면 A 사인 테타가 M 람다면 되네. 물론 M이 0이면 안 되죠. 0이면 최대값이 있는 곳이니까 안 되고. M이 1, 2, 3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듣고 나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왜 하필이면 여기 거랑 여기랑 상쇄가 돼야 돼? 요거랑 요거가 상쇄가 되면 안 되나? 이게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걱정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감을 잡기는 좋지만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게 그럴듯한 이유를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좀 더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분석을 하지 말고 우리가 잘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려면 위상자, 페이서를 쓰자. 페이서를 쓰는데 슬릿이 있으면 슬릿의 각점에서 구면파가 나온다고 해서 각점에서 나오는 전기장 아주 작겠죠. 아주 작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슬릿을 n개로 나눠, n이 굉장히 크다고 하면 n개로 나누면 요게 n개가 되면 n개가 쭉 합해져서 이 둘 사이에 이웃한 것끼리의 위상차가 없으면, 이게 언제 그러냐면 중심일 때 그렇죠. 중심일 때,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걸 다 더한 게 도는 거니까 이때가 최대죠. 그죠? 이거 다 더한 게 최대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각도가 조금 변하면 요것과 옆에 있는 것끼리 위상차가 아주 작지만 조금씩 생기죠. 그래서 조금씩 생기는 위상차가 조금씩 생겨서 이렇게 주어지면 이걸 다 더한 거. 요게 도는 거죠. 아무래도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아무래도 이 직선은 이 곡선보다는 길이가 작을 테니까 좀 빛의 세기가 작아져. 혹은 전기장의 크기가 작아지는. 그래서 이 짓을 계속하다가 이게 점점 위상이 커지면 쭉 가다가 끝이 이렇게 만나면 합한 게 0이 되죠. 0이 된다는 게 첫 번째 0이 되는 지점이죠. 요 점이 바로 그 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계속 더 위상이 커지면 더 감겨져서 다 합한 거는 좀 작아지죠. 그래서 계속 감다 보면 점점 작아지니까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빛의 세기는 작아진다는 거를 짐작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더하냐? 임의의 각도만큼 이렇게 위상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타인 곳을 볼 때는 그걸 어떻게 우리 더하냐 하는 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되죠. 약간의 기하학적인 걸 보면 이걸 쭉 피면 이게 다음과 같이 되고 이게 이렇게 휘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우리 비록 이렇게 좀 아주 잘게 돼 있으면 이게 이 사이를 점점 작게 만들면 요 하나 사이의 크기가 점점 작아져서 이게 지금은 예를 들어서 다각형의 일부 변이 되지만 길이가 점점 작아지면 거의 원호를 이루겠죠. 그래서 원호를 이루어. 원호를 이루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하나하나 요 위상차 이웃한 거의 위상차가 주어지는데 전체 위상차라는 게 뭐냐면 제일 슬릿이 있으면 제일 꼭대기에서 나오는 빛이랑 제일 밑에서 나오는 빛의 위상차는 첫 번째 페이서랑 맨 마지막 페이서 사이의 각도가 처음과 마지막 전체 위상차가 되죠. 그건 요게 0이니까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 요 각도가 전체 위상차죠. 자, 됐어. 그럼 요게 원호의 반지름이라고 하면 우리 요 위상차는 첫 번째 것과 끝의 위상차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첫 번째에서 온 경로랑 마지막에서 온 경로차가 파장의 몇 배냐 하는 게 파이 위상차가 2파이의 몇 배냐 하는 걸로 서로 비례하는 관계가 있죠. 우리 그걸 알았을 때 여기 써 있네. 위상차는 경로차가 람다의 정수배면 그거에 2파이를 곱한 거니까 2파이를 람다로 넣는 게 경로차. 요거를 식으로 쓰면 위상차를 델타 파이라고 하면 2파이 람다 경로차 아까 본 것처럼 요 델타 x 혹은 이게 d죠. d 사인 테타인데 그냥 델타 x라고 쓴 거고 다음 거 같이 이제 봐야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는데 지금 보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요게 어떻게 되나? 요 각도를 이 수직선을 그어서 요 각도를 알파라고 하면 이제 잘 봐야지. 어떻게 되냐 하면 요게 지금 뭐냐 하면 뭘 보고 싶냐 하면 요거의 길이를 알고 싶은 거예요. 요거의 길이는 어떻게 되나? 요거의 길이는 R 사인 알파의 2배죠. 2배야. 그렇게 알 수 있고. 근데 이 원호의 길이는 반지름 R 곱하기
각도를 라디안으로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각도 사이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 요 알파에다가 그렇지. 요게 요렇게 그리면 요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인데 요 삼각형 요게 직각삼각형이죠. 왜냐면 여기 접선 요게 직각삼각형이고 요것도 직각삼각형이죠. 근데 두 개가 하나의 각을 같이 갖고 있는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니까 닮은 꼴이죠. 닮은 꼴이니까 요 알파는 요 각도랑 같아. 요 각도랑 같고 알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 보냐 하면 뭘 보는 게 좋나? 요게 요 삼각형의 외곽이죠. 그렇죠? 외곽이야. 외곽이니까 이거는 다른 삼각 마주하는 두 내각의 합이랑 같은 거죠. 두 내각의 합이랑 같은데 요게 알파면 요게 알파죠. 그럼 요것도 알파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러니까 파이는 2알파예요. 파이는 2알파야. 그림을 보면 파이는 2알파야. 다시 말하면 알파는 2분의 파이죠. 근데 우리 아까 요 크기를 보고 싶으면 R 사인 알파를 취한 거의 2배니까 사인 2 알파 사인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는 요 각도는 요게 2분의 2세타니까 2분의 2세타를 R분의 2분의 2세타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 다음에 파이는 요게 파이죠. 그러니까 파이가 라디안으로 했을 때 요거에다 R을 곱하면 이 원호의 길이죠. 원호의 길이는 어떻게 하나? 이게 마치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사슬로 된 목걸이를 생각해 보면 그 사슬 하나하나가 여기 해당되는 페이저라고 하면 이걸 쭉 폈다가 이거를 원호로 이렇게 휜 거죠. 요 길이는 이거랑 같아. 편 거랑. 그죠? 이 편 게 뭐냐면 전부 다 2m이죠. 그래서 요 길이가 2m이야. 2m이니까 2m은 R 곱하기 파이니까 파이는 R분의 2. 오, 좋았어. 그래서 요 두 식을 보면 드디어 이 테타는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 테타는 2R 사인 2분의 파인데 이제 R은 우리가 모르는 양인데 모르는 양을 이걸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R이 5분의 2m이니까 2m 5분의 2m이니까 이걸 어떻게 쓰냐면 파이 나누기 2 사인 2분의 파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그 결과가 여기 이렇게 주어지죠. 근데 우리 빛의 세기는 그거의 제곱에 비례하는 양인데 비례상수는 우리 포인팅 벡터에서 구할 수 있지만 우리 그걸 모르면 당연히 이렇게 비율을 취하면 이게 맥시멈 비율을 취하면 그 앞에 있는 비례상수가 서로 이 제곱에 비례하는데 비례상수가 상쇄되니까 이 비율을 취하면 EM은 I 세타는 맥시멈인 것에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의 제곱이니까 EM 제곱 알파분의 사인 알파의 제곱 알파가 2분의 파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럼 파이를 어떻게 쓸 수 있냐? 우리는 이 그림에서 파이를 봤는데 파이는 위상차죠. 위상차를 경로차로 쓰는 거죠. 경로차로 쓰는 거니까 여기서 보면 요걸 쓰면 파이는 람다분의 2파이 A 사인 테타. 그래서 여기 요 식에서 알파분의 사인 알파의 제곱에 알파가 2분의 파이고
거기다가 요걸 집어넣어. 파일을 집어넣으면 된다. 이제 식이 복잡해. 식이 복잡하지만 우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알파. 요게 뭐 세타가 작으면 요게 세타에 비례하는 양이니까 알파분의 사인 알파의 제곱이 어떻게 생겼나 하는 걸 이제 보고 싶다 이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뭐였더라? 이중슬릿에서는 빛의 세기가 코사인 제곱이었죠. 코사인 제곱 하고서 그 안에 있는 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좀 더 복잡해진다 이거예요. 다음과 같은 양이 된다 이거예요. 이 양은 알파가 분모했으니까 짜증나는데 그럼 알파가 0이 되면 발산하지 않나? 근데 사인 알파 분자도 0이 되죠. 알파가 0이 된다는 건 세타가 0, 중심인 경우죠. 알파가 0으로 갈 경우 사인 알파도 0으로 가는데 그 극한값이 1이죠. 그래서 알파가 0일 때, 다시 말해서 세타가 0일 때 중심으로 똑바로 나가는 거는 바로 IM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제곱이니까 사인 제곱 알파를 알파 제곱으로 나눈 거니까 알파 제곱, 크기가 알파 제곱으로 줄어들면서 크기가 알파 제곱분의 1로 줄어들면서 요 안에서 뭐냐면 제곱이니까 이렇게 진동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질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과 같은 형태로 드디어 디프렉션, 회절 무늬의 세기를 정량적으로 구했죠. 그러면 이제 보면 첫 번째 0이 되는 점이 어딘가? 첫 번째 0이 되는 점은 여기서 사인 알파가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되죠. 꼭 첫 번째뿐만 아니라 요게 0이 되는 점이 최소값이죠. 요게 0이 된다는 건 요게 0이 되려면은 파이의 정수배면 되네. 그죠? 알파가 파이의 정수배야. 근데 여기 이때 m은 0이면 안 되죠. 0이면 최대값인 경우니까. m이 1부터 시작합니다. 이걸 구해놓고 보면 여기서 파이는 상쇄되고 a 사인 세타가 잘못 썼네. m 람다가 돼서 요게 m이 1, 2, 3. 다음과 같은 경우에 최소가 0이 되는 곳. 아까 우리 대충 짐작했던 거랑 어떻게 맞는 결과지만 이거는 확실히 정확한 계산을 통해서 우리 얻은 거죠. 지금 구한 거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요 0이 되는 점의 위치예요. 0이 되는 점의 위치인데 0이 되는 점의 위치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 그림은 뭐냐 하면 먼저 이 특징을 봐야죠. 요 사이에 A가 굉장히 크면 첫 번째 0이 되는 점이 어디죠? 첫 번째 0이 되는 점이 사인 세타가 A분의 람다가 되는 건데 첫 번째 0은 A분의 람다인데 이게 첫 번째 first 미니멈이 어떻게 되냐면 사인 세타가 m이 1일 때니까 a분의 람다인 곳이에요. 근데 요게 0이 되려면 a는 람다보다 커야 되겠죠. 그죠? a는 람다보다 그래야지 1보다 작아야 되니까. 근데 A가 점점 커지면 첫 번째 0이 되는 점이 여기 아주 작아지니까 세타가 아주 작으니까 A가 10람다 정도 되면 여기가 사인 세타가 10분의 1인 곳에 첫 번째 그 다음에 요거랑 같은 간격으로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요 폭이 이렇게 되고 A가 점점 작아져서 5람다가 되면 이건 각도예요. 이게 가운데 최대 폭이 좀 더 넓어지죠. 그죠?
그러다가 A가 람다가 되면 이게 1이죠. 사인 테타가 1일 때가 언젠가 테타가 2분의 파이죠. 테타가 2분의 파이는 뭐야? 중심에서부터 2분의 파이면 전 공간에 최소값이 되는 게 무한히 먼 곳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작아지면 전체적으로 그냥 뿌옇게 보이죠. 가운데가 좀 밝고 위에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안 나타나고, 아주 작으면 이게 거의 가까운 데서 보면 거의 평평한 다음 같은 모양이 된다. 첫 번째 그렇고, 그 다음에 이중 슬릿에서는 이게 코사인 제곱이니까 이 패턴이 주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최대값의 위치, 최소값의 위치, 이게 항상 일정한 간격으로 나타나고 그 사이에 반씩 주어져 있어서 최대값의 위치랑 최소값의 위치를 구하기는 쉬웠으나, 이 경우는 이게 커지고 점점 작아지는데 요 최소값의 위치는 사인 알파가 0이 되는 곳이니까 주기적이긴 하지만 최대값은 요게 좀 다르죠. 꼭 중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꼭 중간에 있지는 않죠.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요거를 알파에 대해서 미분해서 0이 되는 점,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은 요게 계산을 하면 사인 알파가 0인 것이 있지만 사인 알파가 0이 되지 않은 다른 점을 통해서 구해야 되는데 그건 좀 복잡하지만 그냥 대략 그 중간 정도 있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값은 아니죠. 정확하게는 복잡하지만 이걸 계산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 드디어 우리 처음에 얘기했을 때 우리 기하광학과 파동광학의 차이가 뭐냐면 지나가는 장애물이 파장과 크기가 얼마나 다르냐에서 봤을 때 파장보다 굉장히 크면 회절이 거의 이게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미니멈이 있는 곳이니까 작은 데서 가면서 점점 첫 번째 미니멈이 되는 곳이 점점 넓어지는, 다음과 같이 퍼지게 되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조금 아까는 슬릿이 뭐냐면 이런 까만 판에다가 칼로 딱 그은 다음에 그걸 옆으로 돌리면은 사실은 거의 무한히 이게 파장보다 굉장히 길이가 길면 무한히 긴 거라고 생각하고 옆으로 돌려서 1차원으로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동그랗게 구멍을 뚫으면 그 원 구멍에 의한 회절은 다음과 같이 생겨요. 근데 이때 미니멈의 위치가 얼마냐 하는 걸 또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왜 보냐면 우리가 관측하는 기기는 대부분 구멍이 동그랗게 생겼어요. 우선 우리 눈동자가 이렇게 동그랗죠. 동그란데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면 반드시 들어오는 빛은 안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선명하게 딱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또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이 관측하는 기기가 카메라도 그렇고 망원경도 그렇고 현미경도 그렇고 다들 요 통으로 들어오니까 이 원 구멍에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조그만 구멍에서 나오면 이거는 좀 생각하기 어렵지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이렇게 쭉 째진 슬릿이 있으면 슬릿에 간격이 있으면 각 점에서 나오는 게 호이건스 원리에서 각 점에서 나오는 전기장을 페이서로 이렇게 더했지만 이거는 아까는 슬릿이 있으면 이렇게 1차원의 점을 생각했지만 이게 이렇게 동그랗게 뚫리면 이 점광이 2차원으로 퍼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스크린에 어떻게 나오냐면 어느 한 점에서 여기서 나오는 거, 여기서 나오는 거. 이렇게 더하려면 1차원이 아니라 2차원으로 돼 있는 거를 잘게 나눠서 2차원인 거를 더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좀 복잡하죠. 그다지 복잡하지만 다만 계산이 복잡할 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형태를 쓴 다음에 요새는 뭐 컴퓨터로도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걸 계산해 보면 뭐 다른 건 다 역시 아까 본 그런 회절 무늬가 나타나지만 우리 관심 있는 거는 첫 번째 극소. 첫 번째 극소는 이제는 아까는 슬레이사 간격을 D라고 했는데 요번에는 요 원이니까 지름 D, 지름을 다이아미터라고 하니까 D. 원래 D 사인 세타가 단일 슬릿인 경우에는 람다였었죠. 근데 이렇게 2차원에서 나오는 거를 다 더하면은 그거에 약간 그런 거 우리가 기하학적인 팩터라고 해요. 기하학적인 요소가 약간 다른데 그걸 다 계산해 보니까 1이 아니라 조금 더 커져서 1.2가 되더라 이거예요. 이게 단일 슬릿인 경우에는 이렇게 주어지는데 원인 경우에는 이렇게 첫 번째 미니멈이 앞에 있는 개수가 이렇게 달라요. 물론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미니멈 또 어딨냐? 그것도 계산을 해봐야 되지만 사실 이렇게 복잡하지만 사실은 이거에 이게 0이 되는 함수, 0이 되는 조건을 따지면은 여러분들이 아직은 배우진 않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스페셜 펑션이라는 게 베셀 펑션에 해당되는데 우리 그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이렇게 첫 번째는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 뭐가 왜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하냐? 망원경을 통해서 별빛을 관측한다 이거예요. 근데 별이 망원경을 통해서 별이 들어와. 별이 여기 있어. 한 개 있으면 한 개를 딱 보면 되죠. 여기 회절 무늬로 생기겠죠. 근데 멀리 있는 게 여기 이렇게 또 하나 있어. 그래서 여기 이렇게 들어와서 회절 무늬를 일으키는 거랑 이렇게 들어와서 회절 무늬를 일으키는 게 있는데, 그죠? 두 개가 회절 무늬를 일으킬 수 있죠. 각각이. 그러면 요 사이, 요거에 소위 우리가 시야 각도라고 하는데 눈에서부터 나오는 요 각도가 요 둘 사이의 각도가 아주 작으면 첫 번째 이거에 의한 회절 무늬의 가운데 중심이랑 두 번째 거에 이게 중심이 이렇게 있어서 이게 두 개에서 온 건지 한 개에서 온 건지 잘 모르겠죠. 요 밑에 이게 빛의 세 개를 2차원으로 이렇게 하나가 아까는 사인제 이렇게 아까 이렇게 알파분의 사인 알파의 제곱인 거를 이렇게 회전시켰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두 개가 이렇게 겹쳐 있으면 요 사이 각기 아주 작으면 눈으로 보기에 이게 두 개인가 한 개인가 헷갈리죠. 이거 조금 더 떨어져 있는 경우, 조금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건 두 개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과학을 하는데 이건 두 개인 것 같다 라고 얘기하면 이게 두 개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레일레이라는 영국의 물리학자가, 이 사람은 레일레이라는 사람은 별짓을 다 하는 사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업적이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요게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을 정하자. 기준은 어떻게 하면 좋나? 기준을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2차원으로 그리면 헷갈리니까 이걸 다시 이렇게 한쪽 단면을 끄집어내면 하나가 이렇게 있어. 여기 첫 번째 미니멈이죠. 적어도 첫 번째 미니멈에 두 번째 게 있으면 요거보다 떨어져 있으면 두 개라고 치자. 그거보다 작으면 잘 모르겠어. 그게 요런 경우랑 요런 경우죠. 요거는 두 개인지 한 개인지 잘 모르겠다. 요 경우는 그 조건이 뭐냐면 그래서 그 최대 값이 여기가 첫 번째 미니멈 있는 곳에 두 번째 있는 거니까 둘 사이의 각도가 이렇게 주어지면 다음 같은 거. 다음 같은 경우.
이거 왜 여기 똑같이 썼는데? 이렇게 썼는데 세타가 아주 작으면 요거를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레일레이 기준에서는 요 둘 사이의 중심에서의 각도가 요것보다 크면 두 개로 치자라는 게 레일레이의 기준이에요. 왜 이렇게 더러운 걸 하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일반 물리 강의에서 그림도 나오네. 이 그림이 소위 점묘법이라는 거죠. 그림을 실제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점을 찍어. 사람들이 별짓을 다 했죠. 점을 찍어서 별짓을 다 해서 점을 찍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죠. 그래서 멀리서 보면 점들이 모양을 이루어서 이렇게 풍경화를 그린 거죠. 그래서 점을 찍었는데 여기 찍는 거 물감 조각 점을 이렇게 확대해서 그린 거예요. 보라색 점, 파란색 점, 황금색 점 이렇게 쭉 있는데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 두 점 사이에 거리가 있는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멀리서 보면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눈 이게 있으니까 눈동자의 크기가 있으니까 눈동자의 크기를 밝은 곳에서는 지름이 1.5mm라고 하고 요 점 사이의 간격이 2mm라고 하면 점이 두 개로 보이는 거. 멀리서 가면 이게 어떻게 되죠? L이 점점 켜지면 세타가 사인 세타인데 거의 탄젠트 L분의 D 정도 되니까 이게 거의 원호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L 세타가 되는데 멀어지면 원호나 요 둘 사이의 점 거리나 비슷하니까 요 D는 L 세타니까 세타는 L분의 D. 그 다음에 L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멀리 가서 이 두 개로 구별할 수 없을 때, 두 개로 구별했을 때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저 두 개에서 오는 빛에 우리 눈에서 회절되는 그 무늬가 레일레이의 기준에 안쪽으로 들어오면 두 점이 한 개로 보이죠. 그런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 세타가 사인 세타의 사인의 인버스인데 사인 인버스는 그냥 쓰면 되니까 1.2 아까 어떻게 썼지? 조금 썼는데 D분의 람다. 그러니까 L은 1.22 람다분의 DD. 요거보다 우리가 두 점에서 멀어지면 두 점을 한 개로 본다 이거야. 그러니까 람다가 400 나노미터면 대략 우리 요게 길이를 이렇게 주어지면 숫자를 적으면 한 6m 정도 가면 요 정도 크기는 두 개가 한 개로 보인다 이거예요. 이렇게 보면 두 개가 한 개로 보이는 건 좋지. 요렇게 요 점이 두 개가 한 개로 보이면 어떻게 되죠? 색깔이 섞여 보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점묘법으로 그린 그림을 이렇게 멀리 가다 보면 색깔의 변화가 생긴다고 해. 그래서 내가 뉴욕 맨하탄에 갔을 때 모마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에 보면 이런 그림이 점묘법으로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러고서 아닌데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했다가 미친놈 취급을 받았죠. 다음과 같은.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요새는 그런 걸 하지 않지만 옛날에 물리학과 대학원 면접 시험을 볼 때 내가 문제 내는 거 어떤 걸 좋아한다 그랬죠?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지 하는 걸 생각이 잘 안 나는 문제를 좋아한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대학원 면접 시험에 내가 들어가는 걸 학생들이 싫어했어. 그래서 이거랑 비슷하지만 딴 문제
왜 빨간색이랑 노란색을 섞으면 주황색이 되는데 파동인데 똑같은 파동인 소리는 피아노에서 도와 미를 치면 레로 안 들리냐. 똑같은 파동인데 레일레이 크라이테리언이에요. 물감 분자가 아주 작아서 분자들 물감 크기가 너무 작아서 물감 초록 빨간색과 노란색 물감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레일레이 크라이테리언이지만 소리인 경우에는 이 파장이 너무 커. 되게 귀가 1점 뭐 이게 1cm라고 해도 이게 웬만큼 있다고 해도 소리 파장은 얼마죠? 소리 파장은 대략 뭐 한 10m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두 개가 구별이 안 되는 경우는 아주 가깝게 있어야 되는데 그 작은 거죠. 우리가 멀리 있을 때는 두 개가 따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만약에 레일레이 기준 안쪽에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화음 이런 게 안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있다. 자,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이중 슬릿 중에 한 개의 슬릿을 확대해서 보면 슬릿에 폭이 있으니까 슬릿에서 회절무늬가 생긴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슬릿 두 개를 넣어서 다시 이중 슬릿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나? 이중 슬릿으로 돌아가서 전에 있던 걸 보면 전에는 슬릿의 간격은 있었지만 슬릿의 폭은 무시했는데 슬릿의 폭도 무시하지 않는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나? 두 개가 D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지만 슬릿의 폭은 여전히 슬릿의 간격보다는 아주 작은 거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 만약에 슬릿 폭을 무시했을 때 생기는 게 코사인 제곱 요양 D가 슬릿 사이의 간격이었을 때 다음과 같이 되고 그 다음에 슬릿 사이의 간격을 무시했을 때는 요 각각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나오는 거였었죠. 근데 보면 아까 똑같은 파장이어도 아까 슬릿 사이의 간격이 요게 A고 요게 D라고 하면 슬릿 사이의 간격이 슬릿의 폭보다 굉장히 큰 경우죠. 그러니까 똑같은 요건데 요렇게 다른 거죠. 코사인 제곱 베타인데 여기 D가 있어. D가 굉장히 크니까 A보다 크니까 세타가 똑같이 변하더라도 이게 훨씬 더 커지죠. 훨씬 더 커지는 거에 코사인 베타니까 이렇게 본 것처럼 이게 더 훨씬 더 빨리 진동을 해요. 이거는 이렇게 느리죠. 이 두 개를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하면 되죠. 두 개를 곱하면 이 형태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되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게 소위 말하는 윤곽, 엔빌롭이 되고 요 안에서 이렇게 진동을 하는 게 막 돼서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싱글 슬릿에서는 이렇게 되지만 더블 슬릿에서는 그 안에 이렇게 요건 싱글 슬릿에 해당되는 거. 여기 0이 되는 위치는 더블 슬릿이랑 같지만 요 안에 이중 슬릿에 의한 간섭에 의한 무늬가 이렇게 생긴다. 그럼 이렇게 두 개를 곱하냐? 곱하는 게 가장 그럴듯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중에서 특별한 극한을 취하면 어떤 극한을 취하냐면 A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하면 우리가 처음 해봤던 이중 슬릿이죠. A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하면 알파가 0으로 가는 거야.
알파가 0으로 갈 때는 이게 1로 가죠. 그러면 코사인 제곱 이 양으로 돼서 이중 슬릿이라는 거죠. 반면에 D가 0으로 가는 극한이 된다는 건 뭐냐면 두 개의 이중 슬릿이 한 개로 이렇게 겹치는 경우죠. D가 0으로 가면 이게 0으로 가. 베타가 0으로 가니까 요거는 1로 가죠. 그러면 요거만 남죠. 다음과 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아주 복잡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앞에서 말한 그러면 이중 슬릿 실험이 나올 때는 언제냐? A가 굉장히 작은 경우를 봤는데 A가 굉장히 작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A가 굉장히 작으면 아까 어떻게 됐죠? A가 람다인 경우는 첫 번째 미니멈이 2분의 파이니까 무한대인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엔빌롭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0이 되는 게 무한히 멀리 펼쳐져 있으니까 천천히 변하는 아까 그림 여기 A가 람다인 경우에는 천천히 여기 안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아주 평평해지면 그 안에 있는 이중 슬릿에 의한 간섭 현상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 가운데가 조금 밝고 겉으로 가면 조금 어두워지는 그 차이는 거의 사실 알아볼 수 없는 그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제 람다가 405 나노미터 빨간 빛이에요. 슬릿의 간격이 19.44 마이크로미터. 어우, 굉장히 작게 만들었네. 슬릿 폭은 4.05. 어우, 숫자가 이 숫자가 4개네. 이건 3개네. 마이크로미터. 다음과 같은 경우라 이거야. 그러면은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아까 본 게 뭐야? 베타가 람다분의 파이 d 사인 테타. 알파는 람다분의 파이 a 사인 테타. 첫 번째 0이 되는 점이 어디냐 하면 요게 파이가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아까 a 사인 테타가 람다인 경우지. a 사인 테타가 람다인 곳이야. 그럼 그 안에 여기에다가 D는 뭐지? 우리 이중 슬릿에서 최대가 되는 게 어떻게 되더라? D 사인 테타가 M 람다야. 그죠? 근데 A 사인 테타가 A분의 람다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미니멈인 경우 그럼 이게 사인 테타 대신에 A분의 람다를 쓰면 된다. 그러니까 M이 람다가 없어지면 A분의 D죠. A분의 D가 어떻게 되나? 대략 한 4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죠. 4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으니까 첫 번째 미니멈에서 생기는 게 뭐냐면 M이 4까지 있는 거죠. M이 4까지 있으면 0, 1, 2, 3, 4. 그 다음에 5가 되는 거는 이게 거의 이거를 5를 하면 거의 이게 되니까 요 근처는 아주 뭐지? 회절 무늬의 최소값이랑 요거의 최대값이 겹치는 곳이라 여기는 거의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중앙극대 밝은 무늬, 간섭 무늬 개수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 사라지는 것도 요 안에 있긴 하지만 잘 안 보여. 요렇게 5가 되면 그렇지만 그거는 요 약간 바뀌지. A분의 이게 5인가? 요 약간 아니게 이렇게 다음과 같이 보이면 그러면은 몇 개인가? 하나, 둘, 셋, 넷, 5이 아니고 가운데 중앙극대라는 거는
사실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쪽에 이렇게 대칭으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이쪽에도 하나, 둘, 셋, 넷. 8개, 가운데 하나. 9개 있는 거죠. 2차 극대는 여기서 그렇죠. 여기 5가 있어. 5는 6이야. 5, 6. 두 번째 거는 여기다가 요게 2 람다인 조건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2가 되니까 사인 테타 대신 a분의 2 람다니까 2d, a분의 2d가 됐어. 조건. 그 조건을 보면 6, 7, 8, 9가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 거죠. 다음과 같이 해서 셀 수 있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건 첫 번째 미니멈이고 두 번째 미니멈 요걸 구하려면 이게 아까 얼마였어? a분의 d 람다가 4점 얼마니까 5보다 작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2가 붙어야 되니까 사인 테타 대신에 a분의 2 람다가 돼야 되니까 m은 이렇게 되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2 람다면 9, 10보다는 약간 작으니까 5부터 10까지 10은 안 10은 9까지. 5, 6, 7, 8, 9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요 들어가 있는 개수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 볼 수 있는 거죠. 좋았어. 재밌는데? 숙제로 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한 개, 슬릿이 한 개, 두 개, 우리 세 개도 했죠. 네 개, 5개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중 슬릿의 요 간격은, 요 슬릿의 폭은 무시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맥시멈이 일어나는 위치는 똑같은데 중간에 자꾸 이렇게 꼬불꼬불한 게 생기지만 이게 점점 개수가 많아지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생긴 관측을 하면 이렇게 줄어든다고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여기 이렇게 꼬불꼬불하지만 거의 무시하고 이렇게 맥시멈인 곳에 피크가 아주 세게 생기는. 만약에 2개 있을 때는 이게 이렇게 코사인 제곱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굉장히 많아지면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굉장히 많아지는 게 되게 어느 정도냐면 1cm 안에 뭐 3,000개, 4,000개의 슬릿을 만드는 경우예요. 굉장히 많죠. 그렇게 만드는 걸 격자, 영어로는 grating이라고 불러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냐면 중간에 있는 이렇게 위글위글 하는 게 전부 다 거의 상쇄돼서 무시되고 최대값에서만 이렇게 아주 날카로운 피크가 생긴다 이거예요. 역시 이중 슬릿의 간섭에서 최대값이 나오는 조건이죠.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피크가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그 최대값에 있는 이 폭이 크기가 있으면 이 폭이 이중 슬릿에서는 이중 슬릿이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이 폭이 물론 밑에 뭐 막 생기지만 또 슬릿을 넣으면 그것보다는 점점 크게 하면은 이 폭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렇게 아주 가늘게 피게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선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선으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준다 이거예요. 이걸 왜 하냐? 여기 옆에 나타나네. n이 2일 때 파란 선, n이 3일 때, n이 2일 때는 중간에서 최대값은 제곱의 비례니까 4배죠. 3일 때는 9 해서 연두색으로 이 안에 조그만 위글이 있지만 이렇게 n이 4일 때는 16으로 돼서 다음과 같이 되지만 가운데 여기 이렇게 있지만 이게 점점 더 커지니까 이 폭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폭이 줄어드는 게 파란 거랑 빨간 거랑 비교해 보면 줄어드는 게 보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보인다는 거죠. 첫 번째 2개 있을 경우 여러 개 있는 경우 뭐야? 자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아주 많이 했을 때 슬릿이 이 주어진 곳에
n개가 있을 때, n개가 있을 때, n개가 있으면 여기 뭐 많이 있지만 요 폭이 얼마냐? 폭이 얼마냐를 볼 때는 우리가 소위 여기서부터 최대값에서부터 요 끝에 0이 되는 곳, 소위 첫 번째 미니멈인 곳인데 요거를 우리가 각도 전체 각도의 반이니까 반각도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HW라고 쓴 게 half width. 그게 얼마냐? 그게 얼마냐를 보면 요게 하나의 간격이 D야. D인 게 N개가 있어요. D인 게 N개가 있으면 요게 첫 번째 최대값을 이루는 곳이 어디냐면 첫 번째 최대값을 이루는 것. 첫 번째 최대값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ND 사인 테타. 제가 이게 뭐냐면 전체가 이렇게 주어져 있지만 이 안에 굉장히 점점이 많이 있으면 이게 마치 우리 호이겐스 원리에 따르면 점광원이 계속 나와 있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ND계의 점광원이 ND라는 길이의 점광원이 있는 단일 슬릿이랑 같다 이거예요. 그럼 그거의 첫 번째 미니멈이 나오는 데는 뭐죠? 요거의 사인 테타가 람다인 곳이죠. 그래서 여기 뭐냐면 이제 회절 요거를 이게 사실은 그레이팅이지만 이 사이가 너무 촘촘하니까 이게 마치 점광원으로 생각해서 이 전체가 단일 슬릿 하나 있는 걸로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첫 번째 미니멈이 나오는 곳이 뭐냐면 슬릿의 폭 ND지. ND 사인. 그때 이게 델타 HW라고 하면 델타 HW가 람다가 되는 이게 첫 번째 미니멈이죠. 그게 바로 반폭 half width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테타가 아주 작은 경우에는 요거를 사인을 요거를 델타 세타로 놓으면 델타 반폭은 람다를 ND로 나눠요. n이 크면 클수록 점점 작아지죠. 점점 날카로워지는 거죠. 요거는 테타가 거의 중심에서 그렇고 임의의 위치에서는 이렇게 코사인 테타가 밑에 있네. 테타가 0인 경우가 이게 1이니까 요거 해당되죠. 그럼 이거 어떻게 붙었나요? 최소가 되는 게 ND 사인 테타가 M 람다죠. 테타가 아주 작은 경우는 양변을 미분을 해. ND 사인 테타를 미분하면 코사인 테타 D 테타야. 아주 작은 차이는. 람다는 일정하니까 델타 M. 델타 M이 1인 경우 하나랑 옆에 있는 거. 1인 경우를 보면 이렇게 1인 경우 델타 테타는 여기 코사인 테타로 나눠주게 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 그 반폭 half width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일반 물리 2에서 나만의 기준이 있는데 나만의 기준이 뭐냐? 일반 물리 2를 제대로 가르쳤냐? 제대로 학생들한테 강의를 했냐? 제대로 강의하는 거는 교수 따라 다르지. 그렇지만 적어도 교과 내용을 어디까지 포함했냐? 학생이 어디까지 알면 일반 물리 2의 내용을 충실하게 했냐? 사람마다 다르지만 나의 기준은 일반 물리 2에서는 분산과 분해능을 가르치면 가르칠 건 다 가르쳤다라고 생각해요. 이걸 알려면 어떻게 되죠? 전자기파의 성질을 알고 그 다음에 회절까지 다 알아야 이제 이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럼 분산이랑 분해능이 뭐냐? 이제 정의를 할 거예요.
분산은 영어로 dispersion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회절과 간섭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개념을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분해능은 resolution 혹은 resolving power라고 불러요.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냐? 두 개가 도대체 무슨 특징이냐? 우선 뭔지부터 알아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그림은 뭐냐면 별빛이 그건 아니고 하여튼 별빛이 이렇게 와서 렌즈 이렇게 나와서 망원경을 통해서 그레이팅이 있으면 이게 아까 본 것처럼 최대인 각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최대인 각도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별빛이 단색 빛이 아니죠. 태양도 그렇잖아. 여러 가지 파장의 빛이 막 섞여서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빛이 막 섞여서 나오면 여기 이렇게 어떤 특별한 각도로 들어올 때 요점에서 예를 들어서 최대값이 있는 게 최대값의 위치가 이렇게 퍼지죠. 최대값의 위치가 파장에 따라서 퍼지잖아요. 여러 개의 색깔이 있으면 헷갈리니까 하나 말고 가장 쉬운 건 두 개. 두 개의 파장이 있는 게 들어와서 이렇게 온다 이거예요. 그럼 그 두 개가 아까 본 선 스펙트럼에서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아까 레일레이 기준을 본 것처럼 이거는 두 개의 다른 별은 아니지만 한 개에서 나온 두 개의 파장이 이게 파장이 정말 두 개인가 한 개인가를 헷갈릴 수 있죠. 두 개가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는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두 개가 하나는 분산, 디스퍼션, D는 델타 테타를 델타 람다. 봐야지. 델타 테타가 뭐냐? 파장이 다른 델타 람다만큼 파장 차이가 아주 작은 경우 델타 람다만큼 다른 두 빛이 최대값이 있는 곳에서의 각도예요. 각도가 서로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각도. 그걸 델타 테타라고 하면 델타 테타를 델타 람다로. 그러니까 분산이 크다는 거는 주어진 파장 차이에서 각도가 더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분산이 크면 클수록 두 빛을 더 잘 분리할 수 있는 거죠.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 그거는 우리 어떻게 보냐면 아까 ND라고 썼을 때는 ND는 한 슬릿의 폭이 D였을 때 전체가 ND였고 이제는 그레이팅 간격을 D라고 하면 스몰 D라고 하면 이제는 D 하나의 싱글 슬릿으로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최소가 될 조건 D 사인 테타가 M 람다야. 테타가 조금 변했을 때 이제는 M은 고정돼 있고 각도를 고정시키고 M을 고정시키고 람다를 조금 변하면 D 코사인 테타 D 테타. 그죠? 요거는 M D 람다. D 람다를 델타 람다로 쓴 거죠. 이렇게 쓰면 델타 테타를 델타 람다로 나누는 게 분산이라면 는 M을 D 코사인 테타로 나눈 거예요. 요게 분산이죠. 그래서 분산이 크려면 어떻게 되죠? 차수가 크거나 M이 크거나 아니면 요게 작아야 되니까 코사인 테타가 되도록이면 커야 되죠. 코사인 테타가 크려면 테타가 작아야 되죠. 작은 곳일수록 갈수록 혹은 그레이팅 작아질수록 분산은 커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분해능은 뭐냐? 지금 두 개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할 때 람다 에브리지는 두 개 겨우 분해할 수 있는 빛의 파장의 평균값. 두 개가 있을 때 두 개의 평균값을 파장의 차이로 나누는 거. 요걸 분해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 델타 람다가 작으면 작을수록 분해능이 커지죠. 그래서 보면 이거는 분해능은 어떻게 하냐면 아까 우리 요 격자가 있으니까 ND 아까 우리 요게 반폭 해프 위드스에 대한 조건이죠.
half width에 대한 조건인데 우리 하나가 요 조건을 쓰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d 코사인 세타 대신에 델타 세타 어떻게 쓰냐면 헷갈리지. 그렇게 말을 막 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요게 여기서 요거를 집어넣으면 뭐냐면 요거를 델타 half width로 쓰면 델타 세타 half width가 d 코사인 세타분의 m 델타 람다니까 어떻게 생각해? 이거죠. 이렇게 썼죠. 근데 이게 앞에서 본 half width랑 이렇게 같다고 놓으면 여기서 델타 람다로 나누면 d 코사인 세타는 똑같으니까 nm. 리졸빙 분해능이 크다는 거는 그레이팅의 개수가 많거나 아니면 차수가 높을 경우죠. 그러니까 말은 이런데 그러면 분산과 분해능을 구별하는 방법이 뭔가? 이걸 이제 봐야죠. 이거 어떻게 보냐? 그래서 분산은 파장이 비슷한 빛을 분리하려면 회절 무늬가 아주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최대값이 있는 곳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분해능은 파장이 비슷한 빛들을 구별하려면 선들이 가늘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NM으로 해서 half width가 되도록이면 가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그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레이팅 A, B, C가 있는데 거기서 똑같은 두 개가 델타 람다 두 개가 파장의 차이가 다 같은 거를 똑같은 그레이팅으로 봤더니 A에서는 이렇게 두 개를 봤어. B에서는 이렇게 두 개를 봤어요. C에서는 이렇게 봤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분산을 보는 거는 이거랑 분산은 어떻게 되죠? 분산은 최대값이 떨어진 간격이죠. 최대값이 떨어진 간격은 A랑 B가 같죠. 이 두 개는 근데 이게 더 뚱뚱해 생긴 게 이건 가늘고 그렇지만 이 위치는 같죠. 이 위치를 결정하는 게 분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분산이 같아.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는 이 사이의 간격이 이거보다 크니까 이거는 위에 거랑 비교해 보면 더 멀리 떨어지고 이게 더 분산이 큰 거죠. 분산이 크면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더 구별하기 쉽죠. 가까이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A와 C를 보면 C에서 두 파장의 빛을 구별하기 좋은데 그 이유는 C가 분산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두 개는 분산이 같은데 이 폭보다 작죠? 더 좁은 거죠? 따라서 같은 간격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두 개를 훨씬 더 잘 분리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분산은 같지만 요게 분해능이 더 커요. 그렇죠? 분해능은 이 선의 폭, half width가 얼마나 가느냐 하는 거고 분산은 최대값의 위치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하는 요 사이를 보는 거라.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회절을 여태까지 우리 가시광선으로 했는데 이런 빛의 간섭 현상이나 회절 현상 같은 걸 보려면은 빛의 파장이랑 그 장애물의 혹은 슬릿의 간격이랑 비슷하면 빛의 간섭 현상이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가시광선이면 대략 빛의 파장이 400에서 700 나노미터니까 수백 나노미터 정도 되는 그 장벽이 있으면 혹은 슬릿이 있으면 거기서 간섭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러다가 20세기 초에 뭐 양자역학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특수 상대로 나오고 막 새로운 이론이 막 쏟아져 나온 것 같은데 쏟아져 나온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유는 엔지니어링이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에요. 기술이 발전해서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영역을 볼 수 있게 해줬어. 그래서 이게 기술과 과학의 발전은 기술이 그걸 할 수 있는 그거를 주거나 아니면 과학에서 이런 기술이 있어야 되겠다. 이게 서로 막 하는데 20세기 초에는 그런 기술이 굉장히 발달돼서 예를 들면 이런 전자기파 중에 가시광선, 자외선, 파장을 점점 짧게 해서 X선, 감마선 이런 걸 점점 감마선까지 안 가요. X선까지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래 놓고 나서 보니까 X선의 파장은 대략 수 나노미터 정도예요. 수 나노미터? 그러면 X선 가지고 회절 빛의 간섭을 보려면 슬릿의 간격이 수 나노미터인 거야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봐. 원자 고체 중에서 고체가 이렇게 결정을 이루고 있으면 금속 같은 거에 보면 원자와 원자 사이의 간격이 되게 수 나노미터인데 그럼 원자 결정 금속이나 이런 결정에다가 X선을 쪼아주면 X선이 회절 현상을 일으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한 사람이 브라크 부자예요. 아버지랑 아들이 같이 했는데 회절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소금 Na와 Cl 요새 Na를 나트륨이라고 부르나? 소듐이라고 보통 부르죠. 두 개가 있어요. 그거는 결정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게 한 평면이야. 결정면. 요게 그 다음 결정면이야. 그러면은 X선을 이렇게 쪼으면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반사하는 거. 그 다음에 요 위에 들어와서 반사하는 거. 밑으로 들어오지만 밑으로 갈수록 이제 자꾸 흡수가 되니까 사실은 요 표면이랑 두 번째 면에서 나오는 게 제일 두 개가 간섭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우리 보면 한 면과 다음과 같은 면이 있어요. 그럼 요거랑 간섭 조건을 쓰면 되죠. 간섭 조건을 쓰면 되는데 우선 이게 매질이 고체 아니니까 매질이 다르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원자 수준이니까 원자가 이렇게 결정을 이루면 원자들은 있지만 그 나머지 간격은 전부 다 속이 비어 있죠. 진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건 상관할 필요 없어요. 그런 다음에 원자 물리에서는 우리 광학에서 봤을 때는 요 경계이 면의 수직인 곳에 대한 각도로 세타를 입사각을 측정했었죠. 근데 원자면은 그걸 재기가 어려워. 그걸 재기가 어려우니까 그 면에 대해서 들어오는 각도 요걸 세타로 썼죠.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 광학에서 봤던 입사각에 비해서는 요거랑 소위 여각이라나 합해서 90도인 요 표면과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가는 거랑 요거 가는 거랑 경로차를 보면 되죠. 경로차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똑같고 나가는 것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똑같으니까 여기 연두색을 칠한 거네. 연두색을 칠한 거니까 요 결정면 한 면과 한 면 사이의 간격을 D라고 하면 요게 D 이게 세타면 요거 더하기 요건 90도, 요거 더하기 요건 90도니까 요게 세타야. D 사인 세타? 사인 세타죠. ED 사인 세타. ED 사인 세타가 람다의 정수배면 최대죠. M이 0이어도 되나? M이 0이면은 사인 세타가 0이니까 이렇게 스쳐가는 거니까 밑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M이 1부터. 요게 최대인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해봤더니 정말 여기서 최대인 간섭무늬가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소위 브라그의 회절무늬라는 게 있는데 그걸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면을 어떻게 정하지? 이 면은 여기 결정면이 있으니까 요 각설탕 두 개 붙여놓은 요 면이랑 요 면을 생각하면 되지 않나요? 아니죠. 요거를 요렇게 이은 면도 생각할 수 있잖아. 대각선으로.
혹은 요런 면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여기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결정이 이렇게 있을 때 요런 면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죠. 혹은 요 둘 사이 간격이 이게 하나가 여기 2분의 1 다음과 같은 면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어떤 각도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회절무늬가 생기는 요 D라는 간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요걸 보는 게 좀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 어떤 각도로 되어 있는가는 요 회전 각도를 샘플을 잘 조절하면서 우리 결정할 수 있고 또 결정 구조에 따라서 요런 가능한 면이 어떤 방향으로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전부 다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걸 봤더니 그러니까 나오는 거는 꼭 하나가 아니라 여러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서 여러 개의 점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걸 보지만 하여튼 어쨌든 기본적으로 요 파동의 간섭 조건을 만족하더라.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강의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 회절에 대한 문제를 몇 개 풀어보고 드디어 전자기학은 다 끝났어. 그 뒤에 상대로는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하지 않고 그 뒤에 그러면 이 고전역학이 어디서 한계에 부딪혀서 새로운 양자역학이 나왔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강의가 끝날 때까지 우리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